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10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금 PD님. 저희 간단히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출판사에서 책 홍보 일을 하는 간사 용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교독단체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불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10회네요. 대단하네요. 저희, 네. 진짜. 이게 또 매주 올리니까 이게 누적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그러네요. 보통 네. 제가 이제 다른 영화 팟캐스트나 이런 거 하면 네네. 2주 간격으로 올라가는 게 보통 네. 제가 했던 사이클이거든요. 네. 근데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빡시네요. 네. 불금 PD님이 지금 회를 거듭할수록 네. 주름살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아니, 많이. 근데 뭐 청취자분들이 즐겁게 들으실 수만 있다면야. 네, 이 정도는 저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뭐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네. 듣고 있는 주변 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꽤. 네. 그냥 이게 조금 뭐 특별히 얘기 안 하고 무심하게 시크하게 그냥 들으면서 뭐. 네. 그렇군요. 그런 저희 용도사님과 저의 또 지인분들께 다시 한번 경고는 아니고 네, 부탁드리는 것은 댓글에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제 티저 좀 내주세요. 네, 저희가 10회 방송한 나름 자리 잡은 팟캐스트 아닙니까? 이제 뻔뻔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저희 지금 지난 회부터 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독서 여름 독서 리스트 올려주십시오. 나의 여름 독서 리스트 특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불금 PD님 어떤 책을 고르셨습니까? 네, 전 첫 번째로 그 일본 작가가 썼는데요. 하루카 요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나의 페미니즘 공부법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첫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페미니즘 요즘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전 사실 이론적으로는 페미니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역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알아보고 싶으면 좀 개론적이거나 그런 가이드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책의 장점은 그런 필요에 굉장히 부합하는 책인 것 같아요. 하루카 요코라는 사람이 연예인입니다. 어떤 장르의 연예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서지 소개에 보면 연예인,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혼자서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가가 스스로. 네, 스스로. 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사실 페미니즘도 굉장히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도 많고 또 어떤 그런 또 봐야 할 책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른 채 이제 시작하다가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습득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좀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책이라서 뭐 이 책은 좀 된 책이기는 해요. 2000년에 출간됐는데 일본에서 20만 부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인기 있는 책이었던 우리나라에 언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나왔네요. 네. 이게 어디야? 메멘토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14,000원. 가장 중요한 거 몇 쪽입니까? 308쪽. 뭐 그렇게 두껍진 않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잘 몰라서 좀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남이라고도 좀 이렇게 공격받는 이 한국 남자들, 사실 페미니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제 자체가 원래 좀 회의적이고 좀 시니컬한 면이 좀 있는데 웬만해서 저는 특히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그런 걸 솔직히 좀 잘 믿진 않아요. 정말 그 공부하는 분이나 이런 분 아닌 이상은 이제 뭐 용도사님도 결혼 8년 차시고 저도 이제 10년 차인데 페미니즘 그런 거 아니어도 사실 이제 아내와 이제 살아오면서 그 아내가 겪는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기에 솔직하게 반응한다고 치면 저는 솔직히 일상으로서 페미니즘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그런 감수성과 그런 반응, 정직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게 수천 년의 역사에서 남자들이 그게 안 됐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직히 뭐 입진보라고들 비꼬는데 역시 입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도 되게 동감이 가는데요. 네네네. 저도 이제 뭐 붉은 PD님이랑 오래전부터 패친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막 아무 말 대잔치 막 쓰거든요. 근데 뭐 제 기억으로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네. 저는 모든 남자는 특히 모든 한남은 익명의 페미니스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가까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내가 해온 과거의 죄악들이 많으므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어떤 그런 공부이자 삶의 어떤 그런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페미니즘 같은 거를 남성이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뭐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핵심은 저희가 이제 페미니즘을 너무 티내지 말지 그런 게 핵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삶으로 좀 먼저 살고 네. 이야기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그 굉장히 저명한 작가나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막 데이트 폭력 이런 게 밝혀지고 한 그런 문제도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네. 분들 주장하는 바 보면 굉장히 젠더적으로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페미니즘은 일단은 저희의 각자의 삶에서 좀 네. 아까 익명의 페미니스트라는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어떤 행동 양식부터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사는 게 가장 관건이겠고 네. 그러나 또 저는 또 담론적으로도 이제 페미니즘을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어떤 책을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어쨌든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한번 네, 리스트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야겠습니다. 아, 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유명한 또 일본 작가네요. 무라카미 하루키 굉장히 유명한 네, 소설가죠. 네, 제가 아는 소설가. 네. 근데 하루키는 사실 그 소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굉장한 또 에세이 작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책은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라는 책입니다. 제목 들은 것 같아요, 몇 네, 번. 워낙 네. 하루키 책은 나왔다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니까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2016년에 6월에 나왔던 나왔네요. 책이고요. 네. 네.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상실의 시대. 근데 원래 이제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제목이고요. 원래 원제는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목을 잘 지었네요, 나름. 사실 한국 제목발이 제목을. 좀 셌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상실의 시대 굉장히 무겁죠. 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노르웨이의 숲 뭐야? 이렇게 그럴 수 있어서 그렇구나. 네. 네. 이 저명하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여행 에세이고요. 라오스 여행기입니다. 워낙 에세이에도 좀 뭐랄까 인기가 많은 작가여서 네. 원래 좀 호기심이 있었지만 또 여름하면 또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라오스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황프라방인가 하여튼 뭐 거기 가면 막 뭐 꽃보다 청춘 이런 데서도 막 맞아요. 라오스 막 가고 네네. 그랬잖아요. 라오스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으로. 가고 싶네요. 네, 어쨌든 근데 또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또 이런 여행 에세이를 통해서도 좀 슬프긴 한데 간접적으로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단순한 여행 에세이가 아닌 또 이런 대작가인 하루키가 쓴 에세이를 통해서 좀 라오스를 느껴본다면 또 그 글맛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할 건 없고 제가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정가는 14,000원, 페이지 수는 264쪽 네, 입니다. 붉은 PD님이 문학동네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의 확실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참 그런가요? 공교롭게도. 네. 이쯤 되면 문학동네는 저에게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걸 콩고물 바라는 저희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네. 저희 단호히 저희 주관대로 네. 고요. 잠깐 다음 책도 문학동네 아니야 잠깐. 세 번째 책은 그 스베틀라나 이 작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작가고요. 스펙틀라나 알렉세비치요? 다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발음이 좀 그러네. 네. 네. 아연 소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연 소년들? 네네. 사실 이분은 정통 문학 작가라기보다는 루포 작가에 가까운 분이에요. 이 책도 문학동네. 나 문학동네. 네.
네,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우크라이나 작가예요. 전쟁통, 특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고통받는 그 소년군들,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네. 소년들을 아연 소년들이라고 그러나 봐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작가가 한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옛날이에요. 소련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그 전쟁인데 아연 소년들이라고 불리는 전사자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제 왜냐면 이 소년병들의 유해가 아연으로 만든 그 관에 담겨져 돌아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이 아연 소년들이라 불린 전사자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500건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제 쓴 그런 르포 와, 거의 뭐 취재 르포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거죠. 굉장히 탄탄하고 글쓰기가 그러면서 이 500건 이상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굉장히 꼼꼼한 그 취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년병들의 어머니들이 이 소년병들이에요. 어린 아들을 전쟁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들에게도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되면 아들이 아연관에 담겨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밤잠 못 자고 공포에 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실제 그 참전자들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니 참전자들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아름답고 그 소박한 그 빛나는 시기잖아요. 그 청소년기. 네. 그 시기를 살았던 아이들 그 사람들의 일상도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전쟁을 통해 어떤 비참한 뭐 어떤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그 이후에 바뀌어버린 그 삶에 대한 한마디로 그 전쟁에 대한 그 어떤 르포 증언 생생한 증언을 담은 책이고요. 좀 무거운 책이긴 한데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좀 이런 책들을 계속 좀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속 담으시네요. 아 지금 3개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2개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 2015년 당시에 이제 이 상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실 때 막 나왔던 책은 작가의 또 다른 책이에요? 네네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권 체르노빌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책을 주로 쓰시는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러네요. 전쟁 또는 어떤 그런 거대한 재해 이런 것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아주 면밀하게 취재하고 전쟁 혹은 그런 재앙의 특히 인재죠. 체르노빌이면 그런 아픈 이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하고 아픈 고통받는 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측면에서 문학성을 인정받고 꼭 정통 어떤 소설 혹은 시를 쓰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거의 르포 작가로서이지만 이 노벨 문학상 수상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이제 문학상 수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저도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네. 네 번째 책은 뭔가요? 예, 네 번째 책은 그 책을 듣고 우리 용도사님이 살짝 놀라시던데 네. 아까 지난 회에 살짝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작가를 티모시 켈러, 이제 줄여서 팀 켈러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팀 켈러라는 목사이자 학자이기도 하죠. 네네. 네. 이분이 쓴 센터 처치라는 책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그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하면서 네, 은퇴 시점이 네,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막 돌긴 하던데 맞아요. 어쨌든 이제 이 센터 처치라는 책은 이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목회 철학, 뭐 신학적인 비전 또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목회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응집시켜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목회의 인생을 다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2016년 3월에 나왔고 이게 꽤 두꺼운 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용도사님은 아시겠지만 38,000원짜리 책이고 페이지 수가 800쪽. 제가 잘 고른 건지 모르겠네. 800쪽. 괜히 골랐나? 네. 어쨌든 이 책은 장바구니 안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다 빌렸어요. 저도 장바구니 안 넣고. 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도 어쨌든 기독교 세계에서 밥을 빌어먹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21세기를 대표하는 어떤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팀 네. 켈러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진보 보수의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그런 다툼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갈등들이 갈등들이 네. 있는데 그 진보에게도 보수에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는 예, 그런 목회자이고요. 또 단순히 그냥 교회를 소위 말하는 부흥을 시키고 교회를 키운 예전에 그런 미국의 메가처치들 있죠. 세들백 교회라든지 또 리거렌이 세들백이고 비라이벨스가 어디였죠? 아무튼 뭐 비라이벨스 뭐 예, 뭐 수많은 교회들 있죠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쨌든 이 메가처치의 원형은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받고 네. 단순히 메가처치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리드먼은. 어쨌든 그런 대형 교회로서 그 교회를 키워온 어떤 그런 성장 스토리, 성공 네. 스토리가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이런 것들 철학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이 네.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많은 목회자들에게 유의미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읽히고 있고 이미 네. 저도 역시 기독교 세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두껍고 네. 그렇다 보니 붉은 PD님이 고르신 네. 첫 어떤 신앙 기독교 네네네. 책이 교회론 관련된 책이라는 게 좀 네. 이게 좀 약간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붉은 PD님과 이제 뭐 사적으로 밥 먹고 이러다가 네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라든지 네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어울려서 좀 이제 들리네요. 네. 네. 교회에 대한 어떤 네.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단순히 이걸 어떤 교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확장된 의미로서 기독교 전체 이야기로 충분히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신학이고 철학에 대한 어떤 논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략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그런 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마지막 책은요. 좀 생소한 책일 수 있는데요. 차노게이라는 작가의 13.67이라는 미스테리 소설입니다. 장르 소설이고요. 13.67이요? 네네네. 작가 이제 차노게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러네요. 네, 홍콩 작가고요. 찬호깨이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 혹은 홍콩 쪽에서 뭔가 이렇게 두각 추리 소설이 드러난 두각을 보이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주로 뭐 일단 추리 소설 이런 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작가 탐정 혹은 뭐 그쵸? 네, 셜록 홈즈, 네네. 루팡. 네.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친숙한 게 일본의 장르 소설도 있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라든지 네네. 대표적으로 뭐 그런 작가들이 있죠. 홍콩 작가. 네, 근데 그건 좀 생소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 13.67이 이제 대표적인 이 차노게이 작가의 소설인데요. 이게 서서히 이게 좀 뭐랄까 좀 미스터리 어떤 장르 작가들 있잖아요. 네. 팬덤이 있잖아요. 네. 그 팬덤 안에서 굉장히 좀 서서히 입소문도 타고 뭐 인기가 이렇게 막 생겨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작가의 책은 총 3권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13.67이고 기억나지 않음 형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그다음 스텝이라는 책 3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 책이 미스터리냐 뭐 추리물이냐 뭐 또는 뭐 사회파 소설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모든 면들을 좀 두루 담아낸 그런 장르 소설이라고 하고요. 시대는 홍콩을 배경으로 했나요? 예, 시대는 이게 13.67이잖아요. 13은 2013년이고요. 네. 2013년은 13이고 67은 1967년에 67이에요. 네, 그래서 13.67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1967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진 그 6건의 범죄 사건이 각 단편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이것도 단편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했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3년 사건부터 이제 1967년까지 역순으로 이렇게 거꾸로. 네네네. 역순으로 전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 책의 내용을 이 중에 이제 소개 중에 하나는 이 뭐랄까 6건의 사건과 한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작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홍콩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지닌 슬픔이다. 1967년에서 2013년까지
정치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어온 홍콩과 그 속에서 경찰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이 작품을 무척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홍콩 영화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데 홍콩 소설은 저도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그것도 장르물. 근데 이제 많은 그 미스터리 팬덤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책으로서 저는 좀 이렇게 전부터 궁금했는데 역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좀 완전 그 장르 소설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종종 이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저명한 작가 위주로 제가 소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나중에는 좀 사실 장르 소설도 좀 많이 소개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이 책을 한번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르신 5권 중에서 네. 소설이 몇 권이죠? 4권인가? 3권인가? 그렇죠? 아니요, 한 에세이. 권이에요. 이거 한 권이에요? 그렇죠. 다시 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나의 페미니즘 공부법은 사실상 이제 어떤 그러네요. 에세이고요. 이론서. 네네. 네.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하루키의 이 책은 에세이죠. 네. 그리고 아연 소년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 사실 르포 소설 장르고 센터 처치는 네 뭐 말씀하신 뭐 종교서적이고 네 소설은 이번에 한 권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좀 이번에 좀 다양하게 좀 네, 가져가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이렇게 저는 5권을 소개해봤는데요. 네. 이 중에 좀 가장 땡기신 책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나의 페미니즘 공부법이랑 네. 아연 소년들. 2권을 고르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1367도. 네. 13.67 이렇게 하는 건가? 뭐 근데 그거는 자유롭게 읽어도 되는 것 네네. 같아요. 1367. 다 다르더라고요. 읽는 방식이. 네. 저는 뭐 병호 네. PD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개하신 책들이 다 이렇게 네. 네, 관심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뭐, 네. 저도 용도사님을 네. 얘네들이 지금 뭐 하나 지금 듣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걸쳐서 이어진 특집 나의 여름 독서 리스트 5 지난주에는 저 용도사님의 5권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저의 5권을 한번 네.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10회 나의 여름 독서 리스트 5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 이런 그 특집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죠. 네. 자주 할까요? 네, 부담도 좀 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독서가 버겁거나 준비가 버거워서가 아니고 네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사실. 빡시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하는 게. 그쵸. 그러게요. 물론 이제 네.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조금씩 읽어보려고 그럼요. 하잖아요 서로의 네. 책들을.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